예, 중용만 아시면요, 여러분, 사서상경의 제일 핵심을 지금 아시는 거예요. 자부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서울 사대문에 새겨져 있는 요 이니에지 신만 알아도 우리나라가 500년간 저거 연구했다 하는 거 이거 자랑해야 됩니다. 자, 못한 거는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잘한 거 자랑을 못해요. 이것도 좀 심각합니다. 한국인들. 자기 거 자랑하면 되게 팔불출 같단 말이에요. 근데 자랑해야 돼요. 다른 나라는 없는 것도 만들어서 자랑하는데 우리는 있는 것도 부끄러워합니다. 우리가 뭘 했다고 이걸 밖에다가 이거 얘기하셔야 돼요. 전 세계인한테 양심 어떻게 생긴지 아느냐? 서울 와봐라 새겨져 있다. 남쪽의 숭례문. 이게 예전에는 지금 우리 북반구니까 예전에서는 항상 남쪽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북쪽을 등지고. 그래서 북쪽이 지금 이니에지에서 지가 되고요. 임금은 중앙에서 남쪽을 보는 구조로 이렇게 그 설정을 합니다. 동양. 그래서 남쪽이 숭례문. 제일 뜨거운 쪽이죠. 북반구니까 남쪽이 제일 뜨겁죠. 그럼 그쪽이 예절, 제일 발산, 밖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 뜨는 쪽은요. 봄에 가깝죠. 해 뜨는 쪽이. 해 지는 쪽이 가을을 상징하고요. 해 뜨는 쪽이 이제 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해 뜨는 쪽은 흥인지문. 갈짓자 하나 더 넣은 게요. 갈짓자가 만물이 자라는 모습이에요. 동쪽에 더 신경을 쓴 겁니다. 백성들을 잘 살고 임금이 더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흥인지문이라고 한 겁니다. 인을 흥기시키는 문. 서쪽은요. 정의를 돈독히 하는 문. 잘못된 게 있으면 추상같이 가을설이라고 하죠. 추상처럼 바로 잡으라는 거. 겨울은요. 지혜인데 정도전이 이 이름을 세 개를 붙였어요. 그러면서 북쪽에다가는 정도전이 숙정문이라고 했어요. 정숙하란 뜻입니다. 북쪽에서 음기가 들어오면 한양의 여인들이 바람난다고 이상한 논리를 대면서 인의예는 되게 정확히 해놓고 북쪽에다 지자를 안 썼어요. 그리고 그 문은 바람을 항상 막아뒀어요. 숙정문을.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선 내려오다가 그래서 이 루머가 정도전이 왕이 너무 지혜로워지면 안 되니까 저 지혜 지자를 뺀 거 아니냐 막 이런 루머까지 돌 정도로 이상하니까 사람 본능이 인의에 있는데 지 맞추고 싶잖아요. 나중에 지금 상명대 앞에다 홍지문을 냅니다. 지금 사대문은 아니에요. 홍지문은. 여기 지금 숙정문이고 거기 붙어있는 문 하나에다가 이름을 홍지문이라고. 탕춘대성에 있는 문인데 거기 홍지문이라고 붙였어요. 북쪽에 있으니까 이제 지혜를 넓히는 문. 요건 없었어요. 고종 때 이제 조선 망할 때쯤 와가지고 인의예가 신이 없다. 요거 좀 만들자 해서 총각 이름을 보신각으로 바꾼 겁니다. 두루 신뢰를 주는 정치를 하는 그런 하자는 얘기죠. 보신각이라는. 이해되시죠? 500년에 걸쳐서 인의의 지신이 서울의 구석구석에 배치됩니다. 양심은 이렇게 생긴 거다 하고 우리 선조들이 얘기한 거예요. 선조들이 잘했냐? 그건 아니더라도 양심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럼 조선이 이거 하다 망한 거 아닙니까? 이런 저는 의견 많이 듣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어겨서 망한 거예요. 정치인들이 인의지 잘 지켰으면 망했겠습니까? 이거 어겨서 망한 거죠. 그래서 이거 하자고 해놓고 안 지킨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가 비판할 건 비판하고 비판적 계승을 해야 되잖아요. 요건 계승해야 됩니다. 이니에지를요, 전 세계에 알려야 됩니다. 우리는 500년간 이니에지 연구한 그 후에다, 민족의 후에다 하고 오히려 양심에 대해서 이 선진 문화를 만들고 알려야 되는 게 우리 몫이라고 보고 저는 요즘 그 이제 정치, 경제,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서 느끼는 게 고전하고 비교해보다 느낀 거죠. 뭐냐면 우리 민족이 지금 선진국이 못 되는 건요, 문화가 후져서 그래요. 경제력이 떨어져서라고 저는 안 봅니다. 문화가 후져요. 그럼 경제도 발전을 못하는 거냐? 정치도 발전. 무슨 문화냐? 양심 문화가 뒤떨어진다. 선진국 가면 아무래도 이니지 더 잘 지킵니다. 더 배려해요. 약자까지도 배려해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여유로우니까 저런 짓 하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더 양심적으로 배려해 준단 말이에요. 사회적 약자나 모든 원칙도 더 지켜요. 더 배려해요. 공감, 이건 공감 아닙니까? 남의 일에 더 공감해줘요. 원칙 지켜요. 피해 안 주려고 서로 노력해요. 그리고 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그 밖으로 꼭 표현합니다. 그걸 성실하게 하려고 해요. 양심을. 좀 더 이론적인 선진국 소리 듣습니다. 지금 뭐라고 해도. 그래서 이 문화, 오히려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 살리자도 좋지만 문화 개선이 좀 필요하잖아요. 이 문화가 개선되면요,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나올걸요. 직원이 신뢰하고 그 회사를 고를 수도 있는 거고,
회사 입장에서도 신뢰할 만한 그 직원을 얻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해주고 그 나라가 오히려 당당하게 선진국 그런 대열에 들어가는데도 이 문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 얘기를 언제부터 나온지 아세요? 김구 선생 나에서 오네. 제발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거기서부터 나오는데 아직도 안 됐어요. 전 세계에서 문화 강국이 되면 좋겠다. 국방력, 경제력 지금 가진 것 갖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선진 문화 만들 수 있다. 이게 김구 선생 나의 소원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전 세계 문화의 원형이 되고 그 문화의 어떤 목표가 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만드는 법 간단해요. 제가 동서양 고전 다 연구해 봤잖아요. 고전의 원리는 다 같아요. 동서양이 다르잖아요. 인간 마음이 똑같거든요. 인간 전 인류가 흡족하게 할 만한 그 문화, 양심적인 문화는요, 전 세계가 감동합니다. 근데 양심적이지 않은 건 전 세계가 찜찜해요. 핵심은. 전 세계가 감동할 만한 문화를 우리나라가 누리고 사는 게 아까 중용에서 말한 수도 지위 교조. 전 세계를 가르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화적으로.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을 잘 이해하고 인의 지신에 맞는 삶의 문화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이렇게 삽시다라고 얘기하면 먹힐 텐데 필리핀 가서 씨 함부로 뿌리고 지금 있죠? 코피노라고 하나요? 뭐죠? 몰라 하잖아요. 아버지들이 씨 뿌리고 와서. 이런 짓 하면서 양심 얘기하면 창피하죠. 벌써 우린 위축돼 있어요. 자, 맹자가요. 양심적인 에너지를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맹자가. 양심적으로 살 때 생기는 되게 당당한 에너지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맹자가 말한. 호연지기예요. 호연지기 산에 가서 야호하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호연지기가 탁 트인 강대한 에너지라는 뜻이거든요. 막힘이 하나도 없는 에너지. 그거를 호연지기를 맹자한테 물어요. 제자가. 호연지기 어떻게 기릅니까? 날마다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중에 생긴다. 하루아침엔 안 생긴다. 그럼 어떻게, 호연지기는 언제 이제 잘못됩니까? 양심에 어긋난 짓을 하면 호연지기가 쪼그라든다. 여러분 죄 짓고 나면요. 남이 몰라도 쪼그라들어 있어요. 그 에너지 갖고는 안 됩니다. 지금 당당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민족도 국민한테 잘못한 거,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털 거 확실히 털고 당당해질 필요가 있어요. 사과하고 나면 당당해집니다. 일본이 사과 안 하려고 버티니까 저기 선진국 중에서도 좀 지적받죠. 제대로 된 선진국 못 될 겁니다. 인국은. 일본은. 우리한테 시원하게 사과 못 하잖아요. 무리한 독도 내놓으라고 자꾸 무리수 두잖아요. 누가 봐도 찜찜한 짓을 하고 다니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보편적 안목으로 지적받을 짓 안 하고 당당하게 살아버리면 호연지기가 생긴다고 합니다. 동양에. 호연지기 있는 사람은 당당해요. 발 뻗고 주무십니다. 죄를 안 지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게 동양 정치이론이라 인의의 지신 얘기가 그렇게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로 말하면 호연지기를 기르자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양심 안에는 사랑, 정의, 예절, 지혜가 프로그램으로 깔려 있어요. 자, 어떻게 깔려 있죠? 명령어가. 천명지위 성 그럴 때 하늘이 명령했다고 보고 지금 프로그램어로 보고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라 라고 명령어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심 안에. 그래서 내가 모르는 사람이 아파도 지금 마음이 아파요. 즉 뭐가 발동해요? 측은지심이 발동해버려요. 길 가다 누가 피 흘리고 있으면 깜짝 놀랍니다. 내 가족 쓰러진 거 마냥 놀래요. 길 가다 차 사고 왔는데 피가 보인다. 깜짝 놀랍니다. 심장이 덜컹해요. 측은지심 때문에. 왜? 여러분 내면에 사랑하라는 명령어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단순히 착해서가 아니고 명령어가 있어요. 먹을 거 보면 먹어라라고 명령하듯이 사랑하라는 명령어도 있어요. 요게 좀 고급 명령어들이에요. 이거는 모두를 살리는 비방이고 아까 그 욕심의 명령어는 나 하나 살리는 그런 그 명령어죠. 이거는 모두를 살리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명령어를 그대로 따르면 측은지심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원치 않지만 측은지심이 작동해 버려요. 여러분이 욕망도 여러분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발생해요. 여러분이 증폭시킬 수는 있지만 욕망의 발생 자체는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닙니다. 양심의 발동도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발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을 해요? 욕심꾼들이 성공하고 소시오패스들이 성공하고 양심 지키다가 낭패를 보면요. 이놈의 양심을 긁어내고 싶다 그래요. 양심 때문에 난 저렇게 못하겠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남 뒤통수를 치고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나는 도저히 치려다가도 그 맞는 사람이 나 같아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 가족이 생각나고 뭐가 생각나고 못해요.
양심적인 사람이 욕심을 마음대로 성취를 못하니까 오히려 뒤처지는 사회 아닙니까? 그러면 양심 이게 있는 게 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못 긁어내요. 왜? 이거는 원래 깔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 긁어내요. 그래서 찜찜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고 오히려 양심을 찜찜해 할 게 아니라 양심이 있다는 걸 가지고 찜찜해 할 게 아니라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측은지심을 활용하시면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는 엄청난 공감 능력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넘쳐나요. 조금만 잘 관리해 주시면. 여러분 측은지심 없는 것 같은 사람도요. 그거는요. 마음이 거기에 마음의 벽이 있어가지고요. 측은지심을 일부러 막고 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나는 닭고기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음식인데. 근데 여러분 한번 닭 한번 키워보세요. 닭하고 눈 마주치고 아침마다 뭐 챙겨주고 병아리 때부터 키우고 나면 닭 다르죠. 즉 정보가 들어오고 나면요 달라져 버립니다. 판단이 달라져요. 양심이라는 걸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막고 계신 거예요. 그쪽 사정을 일부러 모른 척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덜 찜찜하거든요. 알아버리면 여러분 이제 어기기 힘들어집니다. 옆집 사정 알아버리면 여러분 더 공감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층간소음 해결하는 그 법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윗집하고 오히려 알고 지내봐라 한번. 어떤 아이가 뛰는지라도 정확히 알고 그 아이한테 선물이라도 한번 사주고 있으면 덜 짜증난다. 이런 게 다 그 원리입니다. 정확히 알고 나면 우리는요 공감 능력이 발동해버려요. 즉 여러분 안에는 이게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이 물꼬만 자꾸 내주시면 돼요. 원래 이 능력은 있기 때문에. 이게 맹자 주장입니다. 맹자 성선설의 근거가 이거예요. 우리 안에는 선한 본성이 이미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다 선하다는 게 아니고요. 본성은 있다는 거예요. 맹자의 말은. 근데 후천적으로 개발 안 하면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인간이 언어 능력은 있지만요. 어렸을 때 만약에 늑대 사이에서 컸다. 인간의 언어 하겠습니까? 못해요. 그걸 보고 저 아이는 언어 능력이 없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데 개발이 안 된 거죠. 맹자는 어떤 비유 들어주냐면요. 맹자가 얘기할 때 측은지심, 수호, 12, 사양지심 맹자가 처음 한 얘기죠. 맹자가 요 양심 밝힐 때 뭐라고 했냐면 중국에 유명한 민둥산이 있나 봐요. 저 산에 나무가 못 자란다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밤마다 사실 자라고 있다. 사람들이 도끼로 찍고 또 찍고 자라기만 하면 가서 다 찍어놓고는 저 산은 원래 나무가 없다라고 한다. 말이 되느냐 이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뭐죠? 사람들이 다 우리는 양심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안에서 이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자기가 다 막아놓고는 없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안에 정의의 프로그램은 또 뭐라고 하죠? 정의로워라. 남한테 죄 짓지 마라 이럽니다. 그래서 그게 발동하면요 수호지심이라는 마음이 발동해요. 즉 죄를 저질렀을 때 내가 했건 남이 했건 부끄럽고 믿고 하는 마음이 나와요. 지금 수치심이나 죄책감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건강한 수치심, 죄책감이에요. 근거 없이 수치심 갖고 있으면 병입니다. 이거는요 양심에 어긋난 짓을 하거나 남이 하는 걸 봤을 때 느끼는 거예요. 내가 민망하죠. 남이 잘못된 걸 했을 때요 내가 민망하거나 아니면 내가 분노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만약에 분노한다. 이런 공적인 일 때문에 분노하는 국민이다. 그럼 건강한 국민이에요. 분노를 못한다. 건강하지 못한 상태예요. 이것만 강조하면 안 돼요. 사랑하라, 이해해달라고만 하면 안 돼요. 양심은요, 잘못된 걸 보면 분노하게 프로그램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잡아다가 처벌도 하는 겁니다. 법이 있는 거예요. 측은지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의 입장을 공감하면서 사회를 형성할 수 있었고요. 수호지심이 원래 있기 때문에 인간은요 법과 제도를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잘못되면은 잡아다가 처벌도 하고 옛날 원시 시대에도 어디 감옥 같은 데 만들어 놓았을 거예요. 사회 전체 즉 측은지심을 깨는 사람 남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걸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 인간 안에 보편적으로 깔려 있단 말이에요. 요 감각이 없는 사람을요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선천적으로 뇌에 문제가 있어서 전두엽에 문제가 있어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전반적으로 양심 능력이 저하된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그래요. 선천적인 경우에요. 소시오패스는 달라요. 뇌가 멀쩡한데 욕심을 중시하며 살아오다 보니까 죄인 줄 다 아는데도 하는 사람이에요. 소시오패스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동양 논어에서 소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시오패스예요. 군자는 그 반대고요. 그래서 군자가 소시오패스 잡는 건 군자예요. 일반인은 소시오패스 못 잡아요. 왜냐? 근처에 가면 소시오패스가 욕망을 흔들면 바로 여러분도 같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양심적 판단으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은 그 앞에 가면 아주 호구입니다. 바로 잡아먹어요. 소시오패스가.
너 1억 삥땅 했다며. 그럴 수 있어? 1,000만 원이다. 그럼 바로 따라와요. 너 1,000 줄게 하면 따라온단 말이에요. 군자만이 소시오패스를 잡아요. 왜냐? 군자는 안 따라가기 때문에. 군자는 어떻게 못합니다. 소시오패스가. 그리고 한 명, 한 분 한 분이 군자가 되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공적인 업무를 하는 분은. 따라가지 않아야 되거든요.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중용이나 논어나 맹자가 다 군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요 원리예요. 보세요. 수호지심 있죠? 우리 안에는 그 뭐죠? 남하고 예절을 지켜라. 남하고 좀 조화를 이뤄라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음 만났는데도 서로 지금 겸손 떨고 있는 겁니다. 사양지심이 작동하고 있잖아요. 서로 조심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일어나거나 갑자기 막 누워서 주무시거나 하지 않잖아요. 안 그러려고 누가 시킨 거 아니죠? 여러분 내면에서 작동하고, 혹시 계셨나요? 그래서 작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12지심은요,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답을 찾고 계세요. 답이 나오기 전까지 여러분 잠 못 주무십니다. 영화를 봤다. 누가 범인이다 할 때 TV가 끊겼다. 잠 안 오죠. 즉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하면 못 견디는 성미가 인간한테 있어요. 왜냐? 항상 지혜로워라. 자명한 판단을 해라 하는 명령어가 있거든요. 너의 판단이 항상 최선이어야 된다는 명령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을러서 비양심적이어서 대충 판단해 놓고 나면 찜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서 하나 쓸 때도 분명히 여러분 아십니다. 요거 찜찜한데 설마 안 물어보겠지 하고 딱 가서 바로 상대방은 양심 없나요? 상대방 12지심에서 그게 딱 걸리는데요. 이거 확인해 봤냐고 그러면. 옛날 시크릿 가든 드라마 있죠? 거기 현빈한테 보고서 들고 가면 뭐라 그래요? 보지도 않아요, 보고서. 최선입니까? 그럼 하면 가서 다시 해오라고 그러잖아요. 보지도 않고. 너 찜찜하잖아. 다시 해와 이거죠. 그럼 들어가기 전에 자기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최선이야? 아니야. 그럼 돌아가서 좀 더 해서 오시란 말이에요.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동양 양심을 알면 간단해요. 이 양심만 아시면 여러분 끝이에요. 이게 지금 한 50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양심 항목이. 요 5개 조합으로 모든 선한 게 만들어집니다. 제가 안타까운 인성교육법이요. 좋은 덕목 한 50개를 배우는 거 봤어요. 정직, 이제 나열하다 보면 끝도 없죠. 좋은 덕목들. 이걸 가지고 인성을 닦겠다 그러면 어려워요. 5개만 알면 절대 죄를 못 짓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친구 요즘 막 노스페이스 이런 잠바 훔치는 게 한때 유행이었죠. 친구 잠바 훔쳐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 안에는 분명히 이 명령어가 있어요. 사이코패스가 아닌 한이 있어요. 여러분이 효과적으로 인성 개발해주는 방법은 자극을 주면 돼요. 여기 작동하게. 야, 너 그 친구 심정은 지금 어떻겠어? 하면 눈이 이제 돌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잠깐 감정이입을 하고 와요. 부정할지언정, 거짓말을 할지언정 본인 내면에서는 각성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심정 어떠겠어? 너가 그 친구라면 부당한 피해 입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면 정의감이 작동해요. 너 그 친구한테 부당한 피해 주지 않았어? 상대방이 무례하게 느낄 만한 행동했어? 그러면 뭔가 안에서 알아요, 다. 잠깐 작동해요. 그거 좀 찜찜하다 하는 게. 좀 너가 한 그 행동의 그 판단이 자명해? 너 지금 후회 안 해? 라고 물어봤을 때 후회 안 해요? 라고 잡아떼더라도 이게 눈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사람은. 안에 이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이렇게 자꾸 자극을 주시면요. 스스로 건강해지게 돼 있어요. 이 자극을 계속 주는 게 어린아이한테 말 걸어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야 언어가 개발되죠. 어린아이 나한테 테레비만 보게 하고, 테레비도 그래도 양반이죠. 아주 그것도 못 보게 하고 말도 안 걸어주면 말을 못 배운다고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본성이 선하지만 이 선한 본성이 있어요. 욕심도 본성입니다. 대신에 이 양심도 분명히 있어요. 더 내면에 이 양심이 있어요. 그런데 양심을 자극을 해주지 않으면 안 자랍니다. 만약에 자녀가 측은지심을 표현했어요. 칭찬해줘야 맞죠. 근데 눌러버릴 수가 있다고요. 내가 지금 오늘 내 친구 도와줬어. 그러면 측은지심 잘했어라고 해야 되는데, 야 지금 그럴 정신 있어. 네 공부나 해. 그러면 자 지금 여러분이 양심을 죽이고 소시오패스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너만 성공하면 돼. 남의 입장 너무 공감하지 마. 그러면 이게 전형적인 소시오패스 배양법입니다. 아까 저는 그걸 양심노트라 그래요. 양심노트 학당에서 저희가 홍익학당에서 판매도 하고, 저희는 판매 목적이 아니라 그 무상으로요. 카페에 오셔서 양식지 그냥 출력하실 수 있어요. 힘든 일 있으면 출력해서 써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질문들이 옆에 써 있어요. 그거 써보시면 돼요. 써보시면 하나하나 체크하다 보면 자기 마음이 보여요.
자신의 양심한테 컨설팅을 받는 게 돼요. 근데 소시오패스들은 욕심 노트를 씁니다. 오늘 하루라도 양심 때문에 남의 뒤통수를 치는데 망설인 적은 없는가? 이걸 써요. 지금 양심 노트는 반대예요. 오늘 하루 욕심 때문에 양심을 못 실천한 건 없는가? 이렇게 다릅니다. 이쪽으로 가면 군자가 되고 이쪽으로 가면 소시오패스가 돼요. 그냥 이게 동양 고전은요. 이것만 연구한 거예요. 공자님은. 그 당시에 죽어라고 그것만 연구한 거예요. 생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지금 소시오패스가 되고 군자가 되는지만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조선 선비들도 그 말이 좋으니까, 그 정보가 좋으니까 연구해서 500년간 한번 파본 거잖아요. 거기서 또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걸 계승해서 양심에 대해서 또 더 나은 연구를 해야 맞죠. 조선시대처럼 하자는 게 아니고 그 문제 많았거든요. 좋은 것만 취해서 더 나은 선진 문화를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자, 이게 재밌는 게 보세요. 인간 안에 이본성이 없으면 사회가 안 굴러간다는 거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게 욕심으로 세상이 굴러간다고 생각하시죠. 욕심으로. 결핍감이 있고 그걸 충족하는 중에 사회가 발전해 가고 있다. 알파고 이런 것도 지금 결핍감 때문이죠. 뭔가 더 없을까? 또 연구하고. 그 말도 맞아요. 동양 철학에서는 욕심을 부정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알파고한테 우리가 불안한 게 뭐죠? 저게 혹시 비양심적으로 쓰이면 어쩌나 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양심을 원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아시기만 해도 여러분 도움이 돼요. 사고에. 자, 그리고 이게 어떻게 사회를 만들어 가는지 한번 보실래요? 사랑, 이 공감 능력 때문에 사실 여러분 공동 양육이니 공동 사냥이니가 가능해진 겁니다. 원시 시대에도요. 다른 사람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면 같이 살질 않았을 거예요. 부부도 못 살아요. 공감해줘야 삽니다. 인의 명령어가 우리 안에 인의 본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정의감이 있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내가 당해서 싫은 걸 남한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에티켓이 생겼어요. 모든 인류의 사회의 모든 곳에 있는 에티켓, 즉 남을 배려하는 문화가 우리 안에 사양지심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예절의 본성이 있으니까. 지혜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선악 판단 기준이 인간이면 다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학문이 만들어진 거예요. 인류에게 학문이라는 게 존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논문 쓰실 때, 여러분도 논문 써보시면 맞죠? 논문 쓰실 때 사람마다 선악 판단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논문 쓸 수 있나요? 학문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런 강의도 불가능해요.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다른데 제가 이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도움도 안 되죠. 근데 왜 이런 강의가 가능하고 학문이 가능한지 아세요? 선악 판단 기준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설득력 있는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먹힐 거라는 거, 받아들일 거라는 걸 이미 전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요,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선악 판단 기준, 즉 시비 판단 기준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본성이라는 겁니다. 야, 선한 본성. 언제 옳다고 한지 아세요? 체험하고 개념이 맞을 때 여러분은 맞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 고양이가 아무리 까불어도 요거 흔들면, 그 쥐 같은 거 흔들면 바로 넘어오듯이, 개가 아무리 사람인 척 굴어도 공 던지면 뛰어가듯이, 뼈다귀 던지면 반응하듯이, 사람은요, 여러분 체험하신 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들으면 맞다 하는 말이 나와버립니다. 맞다 해버려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 논문이라는 거는 맞다는 말이 나오게 설득해가는 거예요. 강의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맞다 하게 만들어야 이게 올바른 강의입니다. 정치도 그래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맞다, 잘한다 소리 자꾸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이런 게 모두 양심에서 이 결정이 나요. 그래서 인간 안에 똑같은 이런 기준이 있다는 걸 알고 접근하면요. 벌써 조심스럽고 벌써 또 길이 나옵니다. 양심까지 배려해야 된다는 것도 나와요. 즉 인센티브만 주면 사람들이 움직일 거다. 중국에서 그랬다가 바로 망할 때가 진시황 때예요. 진시황 때는요. 사람을 어떻게 파악했냐면 한비자가 쓴 책의 근거에서 움직였어요. 한비자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인간은 호리피해의 존재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오. 여기는 오가 아니고 한비자는 지금 피라고 했어요. PRP자. 이게요. PRP자입니다. 홀이 이익은 좋아하고 손해는 피하는 존재다. 이게요. 진시황 때 기본 철학이었습니다. 인간은 호리피해, 즉 욕심적 본성만 파악한 거예요. 인간은 욕심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득을 주면 따라오고 벌을 주면 두려워한다. 진시황이 저 원리로 통치했다가 바로 망했죠. 아들 때 바로 망했죠. 그 뒤로 중국은 절대 저걸 앞에다 세우지 않았어요.
앞에다가 뭘 세웠냐면요. 인의예지를 항상 세웠어요. 호선오학을 세웠다고요. 우리 정치는 온 국민이 다 잘 되는 걸 좋아하고 한 국민이라도 손해보는 걸 싫어한다 이렇게 외치고 뒤로는 호리피해를 추구하더라도 앞에다가 명분을 호리피해로 세우면 바로 망한다는 걸 중국은 역사에서 체험했어요. 그 뒤 2000년간 절대 저거 앞에다 안 세웠습니다. 근데 자본주의는 어쩐지 아세요? 자본주의의 전제가 인간은 합리적인 인간이다가 경제학의 전제입니다.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합리적이라는 게 양심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호리피해의 존재라는 게 자본주의 경제학의 전제입니다. 따라서 저거 전제 안 하면 경제학이 불가능해요. 뭐냐면 따라서 가격을 내리면 사게 돼 있고 손해를 싫어하니까 이익을 좋아하니까 가격 내리면 사게 돼 있고 이렇게 모든 경제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노벨상 받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인간이 호리피해의 존재만이 아니더라고요. 인간은 도덕도 중시하고 체면도 중시하고 이런 부분이 행동경제학이라고 그게 이제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제 현상이 분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선진 문화일수록요. 이런 부분에서 더 벗어나 있는 그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좀 더 이제 호선오학, 사회적으로 더 가치가 높은 걸 추구하는 그런 문화가 건전하게 이렇게 더 스며들수록 사회 전체가요. 이런 자본주의가 가져오는 폐해를 많은 부분 시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를 버리자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그 욕심만 분석해가지고 자본주의를 가지고 이 사회를 운영하다 보면 욕심 문명으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양심에 있어서 우리가 소홀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챙기기만 하면 자본주의도 얼마든지 인간적인 모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한번 실험해 볼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말은 쉽죠. 막 던집니다만은 그 안에 담겨 있는 원리는 저는 저거 믿고 하는 겁니다. 양심이라는 게 인간 안에 있고 개발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개발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실래요? 동양 제가 중용한다고 해놓고 사실 지금 거의 사서성경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건 성경 중에 서경에 나온 말이에요. 자, 조선 선비들이 500년간 그 통치 철학의 기본으로 삼은 게 이겁니다. 중국에서 제일 성인 임금 안으로 즉 양심의 제일 달인이면서 밖으로 권력자였던 분이요. 두 분이 있어요. 요순, 제일 대표로 꼽는 요임금, 순임금이 제일 대표적인 성인 군주였고 요순은 절대 아들한테 안 줬습니다. 요한테 아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에서 제일 양심적이라는 순을 뽑아가지고 자기 딸 둘을 한번 줘봐요. 그래도 권력이 안 흔들리니까 천하를 줍니다. 20몇 년간 모든 분야에서 점검해 본 뒤에 이 사람이 양심적으로 경영을 하니까 그때 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업 같으면 자기 아들한테 준 게 아니라 전문 경영인을 훈련시켜서 줘요. 한 30년 훈련시켜서 줘요. 사이도 삼아보고 여러 가지. 그리고 순임금도 자기 아들한테 안 줘요. 우임금한테 줘요. 제일 그 나라에서 양심적인 사람을 골라서 줍니다. 그 아름다운 전통도 그때 있었고요. 이분들이 대단한 분들인데 우임금한테 천하를 넘겨줄 때 순임금이 그 CEO가 CEO한테 팁으로 준 게 이 말인데 이게 조선 선비들한테는 아주 제왕하게 제일 요결이에요. 16자 요결이라고 부릅니다. 보세요. 인심유의. 사람 마음은 욕심이에요. 욕심은 오직 위태로울 뿐이며 진리의 마음은 도심유미. 진리의 마음은 오직 미묘할 뿐이다. 자, 보세요. 여기서 이미 나옵니다. 욕심을 악이라고 안 했죠. 욕심은 위태롭다는 거예요. 악이 아니라 금방 이익만 따지다 보면 금방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상태다. 그런데 문제는 실존이 양심은 또 미약해요. 목소리가 약해요. 그러니 유정유일 정밀하게 한결같이 양심을 파면 윤직걸중 진실로 중심을 잡고 천하를 경영할 수 있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서거하셨을 때 동교동 자택 비추니까 침대 딱 앞에 윤직걸중 이게 딱 걸려있더만. 현대까지 이어집니다. 천하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아주 이걸 참고하셔야 해요. 이게 마음 경영의 요결이기도 해요. 여러분 마음을 경영하려면 여러분 욕심은요 악이 아니라 위태해요. 양심은 없는 건 아닌데 약해요. 양심의 소리를 키워주고 아까 양심 분석 있죠? 이니에지 분석을 정밀하게 해주시면 양심을 굳건하게 밀고 나가시면 양심이 50% 이상이 넘게 하시면 51%라도 되시면 경영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온다. 천하가 따라오고 내 마음이 경영된다. 동양에서는 내 마음 경영이랑 천하 경영을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원리가 답니다.
자, 그래도 중용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요거 그림 하나만 보실래요? 실제로 이건 제 자료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지금 분석된 게 뇌의 전두엽 부분이요. 명상을 통해서 이제 건강해지면 여기서 지금 우리 인체의 최고 경영자 자리거든요. 이 전두엽이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사이코패스가 됩니다. 충동 조절이나 이런 양심적 결정을 다 여기서 해요. 그런데 실제 조사해 보니까 이제 이런 말들은 어렵고요. 뇌가 건강할 때입니다. 긍정적이 되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양심적, 윤리적, 이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그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과지. 정의감, 책임감, 사리분별, 공감 능력이 높아지듯 자동으로. 뇌가 건강하지 못할 때는 반대로 부정적이고 산만하고 비양심, 비윤리, 무책임. 예.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은 하루에도요 왔다 갔다 하실걸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 좋을 땐 이래요. 남이 좀 잘못해도 봐주고 다 여유롭다가 이제 스트레스 받은 상태로 가면 짜증냅니다. 길 가다 아마 벽에 부딪히고도 짜증내실 거예요. 벽하고도 시비 붙을 수 있는 그런 좁아진 시야 상태가 만들어져요. 신기하죠? 자기도 놀랍니다.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뇌가 지금 건강하지 않아서 그래요. 세로토닌이 나오면 다시 이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몰라만 계속 해주셔도요. 일단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상태에서 양심 분석까지 해주면 양심 힐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몰라는 진통제, 양심 분석은 치료제예요. 이 두 개가 같이 들어가면 깨끗해집니다. 그걸 좀 아시라고 제가 했고요. 그래서 양심의 항목을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사랑, 정의, 예절, 지혜, 성실의 몰입이라고 하는, 이걸 몰라 잘하자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로 리셋시켜서 쓰는 거, 하나로 모아서 쓰는 거. 자, 보세요. 상대방 배려하자. 남한테 피해주지 말자. 같은 사안인데도 초점이 조금 다르죠. 양심적인 일에 대해서도 상대방 입장을 얼마나 배려했는지 부분하고 실제로 남한테 피해를 안 줬는지 부분하고 상대방하고 조화를 이뤘는지 무례하진 않았는지 부분하고 양심의 최선을 실제로 다 했는지 자기는 알잖아요. 솔직히 자기 좋자고 한 일인지 남 좋자고 한 일인지 자기는 알잖아요. 몰입, 깨어있으면서 평정심을 유지했는지 그리고 옳고 그름을 항상 자명하게 판단했는지 이 6개 항목만 점검하면요. 여러분 죄 짓기 힘들어집니다. 요거 아주 그리고 남이 여러분을 욕하기 힘들어집니다. 요거 지키면요. 남이 욕하기 애매해요. 명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크게 실족하기를 기다리실 거예요. 잘못을 해야 공격을 하니까. 인간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요거 한번 보실래요? 지금 거의 끝나가네. 한 10분만 더 할게요. 자, 이제 요것만 아시면 이게 중용에서 제일 또 아까 1장 안에 들어있는 건데 이제 1장 그 구절하고 요 구절이 제일 유명합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희노애락이 발동하지 않았을 때는 중심이라고 하고 사람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고 중용의 의미는 이제 알고 가셔야 되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 마음에 양심의 부분이 있고 욕심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 거친 부분은 욕심의 부분이고 늘 위태로워요. 내면에 여러분 양심이 있어요. 자 양심은 이제 미약하죠. 잘 발현이 안 되고. 그런데 중용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 양심자리가 여러분 중심자리가 돼야 되고 여러분 마음의 중심자리니까 이 중심이 양심이 여러분 안에서 확고해지고 그 양심이 실제로 힘있게 작용을 하게 도와주려면 이거를 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희노애락이 없는 희노애락을 초월한 즉 욕심이 아닌 여러분 안에 있는 중심 마음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욕심을 양심으로 실제로 인의의지에 맞게 경영해서 쓰면 조화로워진다는 거예요. 중화가 중용의 그 핵심은요, 중화입니다. 원래 중화가 합쳐져서 중이에요. 그리고 용이라는 건요, 자, 어려운 얘기 잠깐만 할게요. 용은 항상 용자거든요. 즉, 성실하라는 겁니다. 성실하라. 유교는 엄청 성실을 강조해요. 자연은 성실하거든요. 인간은요, 자꾸 잔꾀를 부려요. 그래서 성실하지 못해요. 자연을 닮은 정치란 건 이겁니다. 희노애락이 없는 그 마음의 제일 중심자리를 정확히 알고 양심에 맞게 욕심을 경영할 줄 알면은 조화롭고 중심을 잡고 조화롭게 마음을 경영한다. 중심을 잡고 희노애락을 잘 경영하면서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용 그럽니다. 그럼 왜 이 화는 왜 중에 들어갈까요? 자 보세요. 중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희노애락이 일어나는 마음의 중심, 희노애락이 없는 자리가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본래 바탕인 그 자리. 희노애락에 영향받지 않은 본래 여러분 존재감이 중인 거예요.
여러분 존재감이 중심자리고 희노애락을 실제로 일으켜서 쓸 때 그때도 이거 사실은 중을 잘 잡는 게 조화인 거예요. 그래서 조화도 중심도 둘 다 중이라고 보고 중용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중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뭔 얘기냐면 형이상학적 중이 있고 형이하학적 중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순수 존재의 그 마음은 원래 희노애락에 물들지 않아요. 원래 중심을 잡고 있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희노애락을 일으켰을 때 중심을 잡을 수 있냐는 거예요. 즉 희노애락이 적절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중심이 있어요. 형이하학적 중심. 희노애락이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 그 중심. 자, 이겁니다. 기쁨이 적절했냐는 거예요. 중에 맞았냐. 누가 결혼식, 여러분 친한 분이 결혼식 한대요. 부조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5만 원 부족, 10만 원 오바. 그럼 중이 어디죠? 7만 원. 자명. 자, 이런 겁니다. 형이하학적 중심은 계속 변해요. 관계에 따라 또 변해요. 이 사람한테는 10만 원이 적절해요. 자, 변화하는 중에 그때그때 계속 맞추는 거를 조화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 손으로 돌려도요. 이게 움직임에 따라 계속 중심이 변해야 되죠. 형이하학적 중심은 계속 변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중심에 맞는 일이라고 했던 일도 지금 그대로 하면 안 돼요. 또 바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유교는요, 일신우일신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어제 했던 거 오늘 반복하면 안 돼요. 오늘 내 양심이 자명하다고 한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희노애락이 없을 때를 중심이라고 하고 희노애락이 발동했는데 모두 딱딱 중심에 맞는 거를 조화라고 한다. 중심은 천하의 제일 큰 뿌리요. 우리 마음의 제일 근본이 천하의 뿌리라고 하는 겁니다. 조화라는 건 천하 어디 가도 통하는 길이다. 이니이제 맞게 처리하니까 아프리카 가도 통해요. 아마존의 눈물 찍을 때 PD들 이렇게 해요. 가서 엄청나게 이니이지 열심히 했습니다. 바로 화살이 날아올 것 같아서 눈치 보면서 상대방이 싫어할 일은 절대 안 하고 상대방 마음을 읽어가면서 안색 좋게 하면서 계속 설득해서 찍었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수상해지면 안 되니까. 아프리카 가도 통해요. 중용에도 그 말이 나와요. 멀리 오랑캐 땅에서도 통할 것이다. 이게 이 얘기입니다. 천하 어디 가도 통하는 이니에지.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요, 몰라 괜찮아 해서 중심을 잡을 수 있고, 텅 빈 그 중심, 희노애락이 없는 중심, 마음 관리하는 비법입니다. 몰라 괜찮아 해서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중심을 잡을 수 있고, 또 욕심을 쓸 때는 이니에지에 맞게 쓸 수 있다면, 중화만 이루면 천지가 제자리 찾고 만물이 길러진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우주가 변할 것이다. 아주 광호한 얘기죠. 인간의 역할을 엄청나게 높게 봅니다. 중용에서는. 인간이요, 만약에 이겁니다. 인간이요, 자신의 희노애락이 없는 그 순수한 마음을 놓치고 살고, 양심을 놓치고 살고, 실제 일에서도 양심을 구현 못한다면 반대로 말하면 뭐죠? 여러분 때문에 우주가 어그러진다. 천지가 어그러지고 만물이 죽어가게 됩니다. 그럼 인간이, 지금 인간의 임무잖아요. 인간이 여러분 양심적으로 안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주가 제자리를 잃게 되고 만물이 죽어나간다고요. 지금 동물들, 이런 지구 전체 환경에 인간이 악영향 미치는 거 많죠.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이 양심적이 되면 동물도 식물도 지구도 다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주가 편안해진다. 인간이 우주에서 제일 꼴통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동양 철학은, 그런데 인간한테 이런 책임을 물리는 건 뭔지 아세요? 인간이 우주에서 제일 귀하다고 보기 때문에. 인간의 역량은요, 천지도 어그러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인간이 양심적이기만 하면 여러분 때문에 천지가 제자리 찬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말. 진짜 나 때문에 천지가 변한다고? 실제로 자연에 영향 줄 수 있죠. 근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양 철학. 여러분 몸뚱이가 땅이에요. 동양 철학에서는. 지금 땅 들고 다니는 거 아세요? 누워서 못 일어나면 이제 죽는 겁니다. 이 땅 못 끌고 다니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땅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원래 이게 지구에 붙어 있어야 할 땅을 여러분이 일부를 딱 내 거라고 챙겨서 또 뭐 여력 있는 분은 더 몸을 불려가면서 땅 내 영토를 키워가면서 다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몸집 큰 분들이 당당하죠. 영토가 넓으니까. 자기 영토가 많아요. 이해되시죠? 이 땅이에요. 그거 끌고 다니는 무형의 보이지 않는 정신은 하늘이에요. 인간 몸뚱이가요, 신기한 겁니다. 땅이 움직이고 있어요. 동양에서 볼 때는. 그래서 머리를 쳐박고 있는 땅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식물이요. 머리를 쳐박고 생식기를 위로 내놓고 있죠. 식물. 근데 머리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세우지는 못하고 옆으로 들고 다니는 존재를 동물. 머리를 완전히 쳐들고
원래 머리가 하늘이고 이게 발이 땅인데 딱 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걸 인간. 그래서 인간이 제일 귀하다. 근데 그 인간이 제일 귀한데 인간이 욕심을 따라버리면 다시 망치는 거예요. 동양 철학에서. 그래서 인간이 양심을 따를 때 이제 인간이 우주에서 제일 끝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천지도 못하는 역할. 남을 사랑하고 정의를 구현하고 예절을 지키고 지혜를 이뤄내는 학문과 문화와 어떤 이런 사회 시스템을 건강하게 하면서 사랑을 그 안에 넘치게 하는 절대 우주가 할 수 없는 엄청난 작업을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율곡이니 태계니 이런 분들이 매료된 거예요. 그래서 평생 바치고 연구한 겁니다. 여기 뭔가 매력적이지 않으세요? 서양에만 철학이 있는 줄 아시면 안 돼요. 동양 철학이 훨씬 쉽고 더 심오합니다. 서양은요. 말을 쌓아서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 발전은 좋은데 철학이라는 게 이렇게 말로 다 풀어지지 않거든요. 동양은요. 적절한 말 한마디로 사람 마음을 딱 감동시키면서 진리를 드러나게 하는데 능숙해요. 선문답은 그 극치죠. 그래서 동양 철학이 서양 철학에서 볼 때 동양 철학이 논리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동양 철학의 글들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영혼이 울립니다. 서양 철학 걸 보면 머리가 아파요. 이해되세요? 머리로 모든 걸 풀려고 하니까 답답해지고 이쪽은 간단한 말 한마디가 탁 감동을 주면서 우리 눈에 진리가 보이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만진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동양 철학의 묘미인데 이거를 잘 소개를 못하니까 서양에선 동양 철학이 없는 줄 알아요. 철학이 없는 줄 알아요. 지금도 그럽니다. 제가 나온 대학만 해도요. 동양 철학은 사실은 서울대도 마찬가지로 푸대접이에요. 서양 철학은 철학이고 동양 철학은 이거 철학 아닌데 억지로 껴준 느낌으로 받아들여요. 대학에서도. 당당하게 동양 철학이 뭐다라고 말을 못하니까 저는 그렇다고. 저는 동양 철학을 특히 강조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말씀. 지금 이 한 구절 안에 인류의 가야 할 길이 지금 중용 1장에 다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제가 알려드린 거고요. 자, 이제 끝낼 텐데 요거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요거. 자, 양심 노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냥 요거대로만 하시면 돼요. 노트도 필요 없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그냥 무료로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니까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홍익학당이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양심 노트 치면 나와요. 그냥 다운받아 쓰세요. 저희가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번역도 해서 올려놨습니다. 혹시 외국어로 쓰고 싶으시면 외국어로 쓰시고. 자, 먼저 첫째 이걸 물어봐요. 마음을 리셋했는가? 여러분이요. 지금 부하 직원 하나 꾸짖으려고 한다. 평정심을 잃고 꾸짖게 돼요. 먼저 5분 정도 몰라 해보세요. 마음이 초연해집니다. 세로토닌이 나와요. 이때 이제 꾸짖으면요. 적절하게 나와 남이 모두 좋게 꾸짖을 수 있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마음을 한번 리셋해 보세요. 한 5분 정도 몰라를 해보세요. 첫째. 두 번째, 상대방 심정이 돼보세요. 진심으로. 상대방이 지금 뭐라고 변명할 건지, 뭐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사람 마음 이해하는 거 두 가지입니다. 뭘 원하는지, 뭐를 두려워하는지. 뭐를 피하고 싶은 건지, 뭐를 갖고 싶은 건지를 보세요. 여러분 마음도 그걸 보셔야 돼요. 사기꾼들이 그럽니다. 저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알면 사기 끝이다. 좋아하는 거 제시하고 싫어하는 거 속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요거 해보세요. 남의 입장이 진심으로 돼보세요. 사실은 이때 빠졌는데 자신의 입장도 알아야 돼요. 나는 솔직히 뭘 원하고 뭐가 싫은지. 왜냐, 그래야 두 사람 마음을 비교해서 여러분이 중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남의 입장은 우리가 보통 배려를 안 하기 때문에 남을 강조해 봤습니다. 세 번째, 내 양심에 부끄러운 건 없는가? 즉, 남한테 내가 당해서 싫은 걸 내가 하고 있는 건 없나? 다른 말로 부당한 피해 준 건 없나? 이걸 보셔야 돼요. 이때 이 말을 물어보고요. 몰라가 잘 돼 있으면요. 마음이 좀 순수해졌죠.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뭔가 반응이 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걸 억지로 머리로 하시면 안 되고 뭐가 찜찜한지 내면을 검색하면서 저 질문들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내면은 답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양심한테 지금 묻는 겁니다. 양심 컨설팅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물어봐요. 내 생각이나 언행이 상대방한테 무례한 요소는 없었는지 한번 보면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나와요. 자명하냐 찜찜하냐의 양극에서 뭔가 걸려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나는 양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의 성실도가 나옵니다. 나의 정보와 판단은 자명한 근거를 갖고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세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 맞아? 라고 물어보시면 바로 뭔가 나옵니다. 찜찜, 자명. 그렇게 되면 이렇게 돼요. 다 좋은데 이건 불교 용어로 제가 바꿔놨네요. 저는 불교랑 유교 주장이 같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보세요. 불교에서 보시하라, 남을 사랑하라예요. 남의 이익도 배려하라. 지게.
계율을 지켜라 이게 뭡니까? 정의예요. 남한테 죄 짓지 마라. 인욕, 남을 받아들여라. 상황을 수용하라예요. 예절입니다. 반야는 지혜입니다. 자명한 판단을 하라. 정진은 성실입니다. 최선을 다하라. 선정, 깨어있으랍니다. 몰입. 그래서 제가 두 버전으로 만들어 놓은데 지금 이 버전이 들어왔네요. 사랑, 정의, 예절, 지혜로 바꿔서 봐보세요. 자, 각 질문에 대해서 여기 보세요. 남의 입장을 배려했는가에서요. 저는 이렇게 나눕니다. 양심 노트에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자명부터 찜찜. 그럼 중간에 뭐가 있죠? 찜자. 찜찜이 커요. 자명한 요소는 있는데 찜찜이 더 커요. 자찜. 자명한데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게 제일 자명한 것 같아요. 요 네 개가 있겠죠. 이 중에 자찜 안으로 만약에 결정을 하시면 여러분 안전지대입니다. 크게 욕먹을 일이 없고 밖으로 하나라도 나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남의 입장 배려했는가? 찜자. 그럼 벌써 빨간 경보음이죠. 삐 울려야 돼요. 마음에서.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안 들어오고 만약에 그냥 밀고 나가면 찜자. 남의 입장을 수용했는가? 아니 찜찜. 막 이렇게 해서 나가면요. 이제 그 엉망인 결정이 나간 겁니다. 밖으로. 이게 밖으로 나가버리면 이제 걷잡을 수 없어져요. 책임져야 되거든요. 밖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검토해보고 발표하면요. 좀 수정해서 발표를 하시면 후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다예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몰라도 여기 있는 거죠. 선정이 몰라입니다. 몰라 하시면서 나머지 요소 고려하시면 이게 제가 주장하는 양심 힐링법이에요. 마음을 이렇게 건강하게 계속 치료하면서 가다 보면 내 마음이 건강해지면 내 사회적 역할에서 그게 반영이 되고 가정에서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가정과 사회 전체가 변화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 전체에 퍼지게 되면 제가 항상 주장합니다. 양심 51%를 주장합니다. 50%만 넘기면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다. 51%만 되면요. 이게 정상인 사회가 되고 욕심 노트를 쓰는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사회, 비정상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세상 오면 안 되는데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만들어야 여러분 자녀까지 발 뻗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 제일 먼저 뭘 봐요? 딱 부딪혔어요. 앞에 사람이 양심 있나 없나만 봅니다. 목 잡고 이제 욕하면서 눈을 부라리면서 나온다. 끝난 거죠. 상대방 지금 욕심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도 뭔가 세게 나가야 돼요. 근데 내리는데 상대방이 점잖게 내리면서 다치신 데는 없냐고 하면 안심이죠. 양심 있구나. 우린 본능적으로 판단하고 사는데 그게 뭔지 실체를 몰라요. 남자분들 군대 가서 이제 낯선 사람 만나죠. 팔도에서 온 낯선 사람들 딱 남자들을 스쿼트를 모아놓고 그 아래서 엄청나게 탐색합니다. 양심 있나 없나를. 그래서 양심이 있다는 게 발견되면 여기도 사람 사는 사회구나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우리는 본능적으로 양심만 찾아요. 얼마 전에 유머 보니까 이런 게 있던데요. 요즘 누가 목 잡고 내리냐예요. 크락션을 머리를 크락션에다가 딱 박고 있으래요. 그러면 빠방 빠방 하는 이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대방을 이제 내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 그럼 이게 지금 벌써 저쪽에서 욕심 노트를 쓰고 있죠. 난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게요. 매 순간 우리가 중심을 잡고 산다는 건요. 상대방이 무례배이고 욕심꾼이고 아주 개념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방어운전 어떻게 할지 우리가 양심 분석 안 하면서 함부로 방어운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늘 분석해야 돼. 그러면 상대방은 양심적이지 않은데 전 양심적이어야 되나요? 뭔가 억울한데요. 그게 아니에요. 최선책을 찾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두고두고 손해 안 보는 짓입니다. 상대방이 무례할수록 내가 더 조심해서 양심에 맞게 방어운전을 하셔야 상대방이 나중에 이쪽에다가 더 트집을 못 잡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매사에 양심 분석을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 이득이 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중용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